자, 경제를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코스피 얘기를 먼저 해보죠. 코스피 시장, 코스닥이 코스피가 있는데 신용거래융자 잔고 규모가 10조 4천억 원을 돌파했다. 연중 최대치라고 하는 건데 일단 빚내서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빚투 가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권 시장에 이 빚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이른바 정권 빚투가 어떤 선을 넘고 있다라는 그런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특별히 정권사에 대해서 신용 거래를 최대한 좀 자제해달라, 정제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 이 신용 거래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증권사를 통해서 삽니다. 그러면 사전에 약정만 걸어두면요, 자기가 사는 주식 금액의 한 절반 정도를 증권사가 대신 돈을 내주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6만 원짜리를 샀다. 이러면 자기가 3만 원만 내면 증권사가 3만 원을 대신 내주는 것이거든요. 예. 마치 아파트 분양할 때 아파트의 분양대금 일부를 내면 금융기관이 중도금 또는 잔금 대출해 주는 것과 기본적인 속성은 같습니다. 예. 이것이 증권사의 또 주식 거래의 활성화 차원에서 윤활유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 늘어나면 이것이 오히려 증권사의 정권 거래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가장 큰 염려는 이른바 강제 반대 매매라는 겁니다. 이게 신용융자를 해줄 때 기간이 무한정 주는 게 아니거든요.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자신 돈으로 증권사가 빌려준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갚지 못한다 또는 주가가 좀 일정 금액 이상으로 떨어지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담보물 확보가 안 되니까 강제로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군요. 예, 고객의 소유권자의 동의 여부 관계없이 증권사가 바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주가가 조금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이 반대 매매 때문에 한꺼번에 더 떨어지고 그래서 폭락 사태가 오기도 하거든요. 반대로 주가가 오를 때는 자기 돈 전부 없어도 반만 또는 뭐 일정 규모만 있어도 주식을 한 주 살 걸 두 주, 만 주 살 것을 2만 주, 3만 주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주가가 올라갈 때는 더 크게 올라가고 그만큼 롤러코스터처럼 진폭이 커지는데 이 진폭이 커지면 특히 이 금융 정보가 약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특히 신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담보물로 따라가지 못할 때는 본인이 팔고 싶지 않은데도 강제로 자기 주식이 강제 매매가 당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이 현재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의 이 빚투가 좀 선을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동안 또 이제 반대로 코스피는 그런데 과열의 중심이 있었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10조 원, 지난달에는 10조 원 돌파했었는데 지난 7일 기준으로는 또 9조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어떤 배경입니까? 그렇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이름이 비슷해서 좀 혼선을 빚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우리나라 증권 시장의 거래소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하나는 유가증권 시장이라 해서 코스피인데요. 코스피는 좀 규모가 크고 전통주 오래된 기업, 이른바 우등생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여기 그룹의 회사들을 모아놓은 시장을 코스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코스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반대로 코스피는 코리안 나스닥이라고 그래서 예. 상장한 지가 몇 년 되지 않다든지 또는 기술주 중심의 성장성은 굉장히 높은데 현재 역사는 좀 일천한 이런 기업들로 돼 있거든요. 예. 최근까지는 이 신용융자가 주로 코스닥 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코리아 나스닥이라고 하는 코스닥. 왜냐하면 코스닥은 비교적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는 회사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유행의 변화가 왔을 때 주가가 오른 진동폭이 훨씬 더 커요. 예. 여러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세력으로 밀어 올리기도 어렵고
또 뭐 신용융자로서 주식을 좌지우지할 수도 없는데 코스닥 시장은 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의 비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른바 이제 2차 전지를 둘러싼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움이라든지 이런 쪽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쪽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신용을 걸었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의 신용융자가 오히려 코스피를 능가해서 그야말로 코스닥 시장이 활활 달아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최근에 2차 전지의 광풍과 같은 이 투자 열기가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에 새로 주식 사는 물량이 적으니까 자연스럽게 신용 거래도 줄어든 것이에요. 예. 그러나 이 코스닥의 신용융자 규모가 거의 10조에 육박한다는 사실, 코스피와 거의 비슷한 사실은 아직도 코스닥 쪽의 신용융자가 상당히 많다. 많다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방증하는 그런 어떤 통계이기도 합니다. 2차 전지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초전도체 그 때문에 테마주 열풍이 또 엄청 일었다가 이 관련 종목들이 또 오늘 뭐 어제 무더기 한가 가고 또 오늘도 뭐 폭락을 크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뭐 신용융자 같은 게 있는 것도 좋은 제도지만 뭘 모르고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그냥 따라가가지고 투기 개념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위험한 것도 거의 뭐 목숨 내놓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항해하는 배를 운전할 때 나침판이 없거나 또는 날씨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결국 장기적으로 가면 파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운 좋게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어떤 재산, 특히 신용융자까지 끌어다가 그것을 어떤 하늘의 운수에 맡기고 또는 세간의 풍문만 믿고 투자하다가는 큰 낭패,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날리는 것은 물론이고 신용을 갚지 못해서 신용 불량자로서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한때 2차 전지에서 정말 묻지마 투자가 광풍을 일으키다가 지금 조금 진정이 됐어요. 주가도 좀 떨어지고. 그런데 최근에는 이 초전도체, 예. 이른바 전기를 연결을 이동을 시킬 때 저항을 받지 않아서 전기 에너지를 100% 그대로 순수하게 이동시켜준다는 그러한 LK99라는 한국 두 과학자가 이 초전도체를 개발했다. 이 대목이 나오면서 화면 나오고 있죠. 초전도체 관련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 두 과학자의 주장대로 현실에 상용화만 될 수 있다면 예. 그야말로 세상의 판을 바꾸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앞으로 우리가 전기 생산하지 않아도 조그마한 있는 전기만 가지고도 그것을 초전도체를 통해서 흘리면 전 지구가 에너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정말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저께 낮 2시 11분경에 그쯤이었죠.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밤이었는데요. 예. 미국의 워싱턴 DC 바로 옆에 있는 미국의 주립 메릴랜드 대학 연구소에서 한국 과학자가 개발했다고 하는 이 초전도체는 실체가 없다. 안타깝게도 이 초전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예.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과학자들이 다른 회사의 다른 연구자의 개발 결과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어도 보통은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로서는 초전도체라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런 정도로 좀 살살 완화해서 정중하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굉장히 강했죠. 그 발언이 그렇죠. 예, 이번에 메릴랜드 대학 보고서를 보니까 강했죠. 예. 이것은 근거가 일체 없다. 불량품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초전도체는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올렸지만 초전도체는 이미 1900년대에 개발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려면 영하 269도 이하에서만 작동이 되거든요. 이번에 한국인 두 과학자가 개발했다는 초전도체는 상온,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영상 15도, 20도 여기서도 초전도체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는데 이 대목과 관련해서 이 메릴랜드 대학은요
아주 충격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네. 상온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예, 예, 맞아요. 영하 269도 이하에서도 이것은 초전도성이 없다. 한마디로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메릴랜드 대학의 보고서가 100% 옳은 것은 아닌데 예. 주가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관련주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테마주의 위험성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였는데 이게 보니까 그 초전도체 테마주가 급락을 했다가 막 하한가까지 갔다가 20분 만에 막 다시 막 조정이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개인들이 이제 투매보다는 이게 뭐 알고리즘 매매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왔거든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예. 지금 컴퓨터, AI,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증권 시장도 거래 방법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예. 알고리즘 매매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알고리즘 그러니까 자본이 좀 있는 대형 증권사나 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를테면 예. 자 지금 초전도체처럼 그 실제 기술 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 굉장히 애매한 상태에 예. 그런 어떤 테마주가 있다 했을 때 지금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실체를 알기 전에 한쪽에서 누군가가 주식을 팔면 너도 나도 같이 주식을 팔아서 부화내동해서 주가가 크게 같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저께 패턴을 보면 일부 증권사의 주장인데요. 이게 지금 외국과도 거래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알고리즘을 걸어가지고 주가를 그 초기에 필요 이상으로 떨어뜨렸다가 그래서 부안해동하는 사람에게 같이 떨어지면 또 낮은 가격에서 다시 산다든지 이런 조작을 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걸어놓으면요. 이것은 한꺼번에 그 조건에 충족시키는 자금이 한꺼번에 빠졌다가 한꺼번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정권 투자할 때는 이 알고리즘의 패턴에 대해서 좀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네. 정권 당국에서는 미국의 경우에도 2017년에 알고리즘 투자를 가지고 시장을 농단한 사례가 발표가 돼서 법정 소송까지 간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 컴퓨터 거래 상황을 좀 정부가 금융 당국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정권 감독원에서 신속하게 좀 과학적으로 잘 대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지난해 경제 기여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473조로 확인됐다. 전년보다 20.7% 증가했다고 하는데 좋은 얘기 같습니다. 경제 기여액이 무슨 의미고 어떤 또 이에 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인지 짚어주시죠. 예. 좋다 나쁘다는 것은 경제학의 세계에서는 참 판단하기가 참 어렵니다. 그렇습니까? 가치 예. 중립적이에요. 네네. 자, 지금 경제 기여액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 소득 GDP하고는 다릅니다. 돈을 이제 기업이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어디다가 흘렸느냐. 네네. 를 이제 보고 자기가 아닌 다른 곳에 돈을 많이 흘렸다면 결국 다른 경제 주체들의 경제가 돌아가는 데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래서 경제 기여액이라는 어떤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경제 기여하니까 마치 국민 경제에 기여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개념이 전반적으로 달라요. 그냥 자금 순환액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경제 기여액이 커졌다고 그러는데 왜 커졌느냐? 기업들이요. 지금 은행에다가 돈을 많이 냈습니다. 기업들이 지난 1년 동안. 은행에다가. 예, 왜냐? 금리가 올랐거든요. 금리가 몇 배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이 자신의 목적으로 축적해 놓거나 자기가 소진하지 않고 다른 곳에 돈을 많이 돌렸다. 이것이 경제 기여액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경제 기여액 중에서도 뭐 은행에 갖다 들어 은행에 그 돈이 잘 쓰일 수도 있고 또 경제 기여액 중에는 국가 세금을 낸 것도 있어요. 그것도 정부 기관으로 간 거니까 또는 임금을 많이 줬다든지 그럴 수도 있죠. 또 다른 하청업체에 대금을 많이 줬다든지 하여튼 경제 순환 활성화 규모다 이런데 지난해 이 경제 기여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안타깝게도요. 은행에 갖다 바친 돈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국가 세금이라든지 임금 이런 것은 별로 늘지 않고 세금은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제 기여액은 그 규모 자체보다도 내용 구성에 있어서 지난해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다. 기업이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정의 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일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